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꽤나 생소하신 질환인데요. PKD1이나 PKD2의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을 하게 되고 양측 신장에 다수의 이렇게 물혹이 발생하는 질환을 가리키게 됩니다. 출생인구 1000명당 혹은 4000명당 1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약 10%는 가족력 없이도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석하는 환자의 많게는 10%까지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투석하는 환자들의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약 2%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약 50% 환자에서 투석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낭 콩팥병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 초음파로도 진단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있으면서, 가족력이라는 것은 뭐 가족 중에 다낭 콩팥병이 있다거나 그리고 부모님, 조부모님이 투석을 했던 기억력이 있다거나 그리고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던 혹은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그 가족력이 있으면서 해당 나이에 뭐 예를 들면 40세에서 59세에서는 좌우의 신장에 낭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서 각각 2개 이상 있을 경우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상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 ADPKD를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PKD1과 PKD2 돌연변이를 실제로 내 몸에 혈액을 채취하고 나서 약 한 달 이상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100만원 이상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신장 기증을 원한다거나 그리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서 이 환자는 뭔가 ADPKD일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중증도가 약간 다를 경우에서도 우리가 비전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일 때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PKD1일 경우에서는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유전자 검사를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기에 20세 이하에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게 비슷한 게 본인에게도 만약에 가족력이 이런 기왕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DPKD 환자는 어떤 임상 양상을 거치게 되냐? 여러 가지 뭐 혈압도 생기게 되고 뇌동맥류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신장과 관련된 합병증으로서는 고혈압과 그리고 신장 주위의 낭종이 커가면서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낭종이 터지면서 혈류나 낭종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낭종 내부에 요로 감염이나 혹은 요로 결석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장 말고도 간에 낭종이 생기는 비율이 무려 85%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뇌동맥류는 비율은 약 1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은 약 15% 정도 판막이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낭 콩팥병 환자들의 예후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 되면 50%가 넘는 환자들이 투석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 낭종도 커지면 커질 뿐더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혈압도 발생을 하고 단백뇨도 늘어나게 되고 중간에 혈뇨도 발생하고 낭종의 어떤 감염도 되고 요로결석의 이벤트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엔 투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초반에는 이 다낭성 콩팥병 환자들의 어떤 신장 기능이 다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일단은 낭종이 형성되면 그만큼 여과를 담당하는 비율이 줄어들지만 내 몸의 어떤 보상작용에 의해서 과여과를 거치게 되고 이때는 신장 기능이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로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젠가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더 빠르게 투석을 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남성이거나 콩팥의 볼륨이 크거나 아니면 뭐 PKD1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조기에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어떤 예후가 더 안 좋았던 그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서는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한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똑같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콩팥의 볼륨이 큰 경우는 투석까지 이르는 그런 걸리는 시간이 4년 12년이었던 반면에 신장의 볼륨이 더 컸던 비율은 4년 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3배나 더 빨리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장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착안해서 메이오 클리닉,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그 메이오 병원에서 신장의 크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메이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코로날 뷰와 사지탈 뷰에서 이렇게 길이를 측정을 하고, 액시얼 뷰에서 뎁스와 위스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측정한 값을 오른쪽 콩팥과 왼쪽 콩팥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콩팥의 토탈 볼륨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크기에 따라서 이 볼륨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메이오 분류 시스템 1E에 해당하는지 혹은 1A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환자가 만약에 1E라고 했을 때 현재 신기능이 크레아틴인 수치가 0.99, EGFR로 따졌을 때는 107이라고 한다고 하면 심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이 환자의 콩팥이 얼마나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10년 뒤에 이 환자의 사구체 여과율은 44까지 무려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분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A부터 1E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1A와 1B는 슬로우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느리게 진행하는 분류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A와 1B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70대 중후반에 투석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CDE는 그보다 더 이른 나이에 투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신장 기능이 이렇게 나빠지는 그 속도가 1E가 가장 빨리 나빠지고, 그 다음으로 1D, 그 다음에 1C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데, 1A와 B는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게 되는데, 대부분 PKD2와 연관이 있었고,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사람들은 PKD1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더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KD-C 이렇게 1의 돌연변이가 있을 것 같은 메이오 클래시피케이션 1C, 1D, 1E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고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톨밥탄이라는 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톨밥탄을 쓰게 된 배경은 템포3와 리프라이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8세에서 50세 환자에서 1,4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 톨밥탄을 쓴 군과 그렇지 않은 군과 비교를 했을 때 신장의 크기도 약 50%까지 억제를 했었고, 신기능 감소 속도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고 고령인 환자에게서도 투여를 해봤었더니 그 효과가 똑같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톨밥탄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이 두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명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 톨밥탄이라는 약이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ADH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게끔 하기 때문에 단뇨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알레르기 어떤 효과를 일으켜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간독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약물 복용 시점을 조금 더 아침 혹은 3시 이전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좀 조절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 야간뇨, 빈뇨, 갈증 이런 것들은 복용 3, 4년 뒤에는 10% 이내로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톨밥탄을 미리 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간 수치 상승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이 간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00명 중에 3명은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 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8개월 이상 쓰면 심한 간독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톨밥탄이라는 약은 과거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쌌는데 현재는 보험급여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이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하면 충분히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톨밥탄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습관, 여러 가지 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혈압 조절도 중요하고 저염 시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혈압 조절이 중요한데요. 혈압을 지나치게 뭐 110대까지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경우랑 130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적용하는 130에 80 미만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뚜렷하게 신장 부피 증가 속도는 지연시키지만 신장 기능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더라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130, 80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때 ACE 이니비터나 ARB로 1차 치료를 현재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염 시기도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신기능과 감소 없이 이렇게 연분 섭취를 많이 했을 경우에서는 신장 부피가 증가하고 신기능 감소 속도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3g 미만의 나트륨 섭취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분을 적게 섭취하면 ADH 분비가 늘어나게 돼서 내 몸에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이 ADH 바소프레신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낭종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크기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 이 ADH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장 낭종의 성장도 낮추게 되고 우리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로 감염이나 결석의 위험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환자의 예후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분 섭취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얼마만큼 우리가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이것이 실제 신장 크기의 증가 속도나 신장 기능의 감소 속도를 완화시켰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뚜렷하게 없는데 현재 프리벤트 ADPKD라는 호주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진행됐고 아직 발표가 되고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교과서에서는 일단은 소변 오스몰 농도를 280ml 오스몰 per kg 미만으로 조절을 하고 하루 2-3리터 로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어찌됐든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체중 관리 측면인데요. 이 과체중과 비만은 신장 부피를 크게 하고 기능 감소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인 경우에서는 신장 크기가 연간 6.1%가 증가했던 반면에 과체중인 경우에서는 7.9%, 그 다음에 BMI가 30 이상인 비만인 경우에서는 연간 9.4%로 증가했기 때문에 BMI가 2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뇌동맥류도 중요한데요. 이 뇌동맥류가 약 5에서 10% 환자에서 관찰이 됐는데 이 비율은 정상인의 5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PKD 환자가 이제 뭐 말기 심부전증으로 투석을 해서 사망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사망하는 비율이 6%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질환의 어떤 중증도와는 상관없어요. ADPKD 초기의 환자라고 할지라도 이 뇌동맥류가 터질 수 있다는 건데 이 뇌동맥류에 대한 예후는 신장의 어떤 질환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가족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 일찍이 파열해서 돌아가신 환자분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기부터 면밀하게 우리가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보다 이제 젊은 연령에서 40에서 45세에서 파열하는 경우가 80%까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망률이 35에서 무려 50% 반절의 환자는 터지게 되면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회복되더라도 50%의 환자에서는 편마비와 같은 그런 후유증이 남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를 이렇게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MRA를 통해서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모든 ADPKD 환자가 시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환자가 해야 되느냐?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거나 우연히 발견되었거나 지주막하 출혈의
병력이 있는 가족 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뇌동맥류를 선별검사를 시행을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뇌동맥류의 파열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와 같은 고위험군의 어떤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위험군에서 MRA 이런 선별검사를 통해서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만약에 별게 없다, 뇌동맥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5년마다 이렇게 추적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혹은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이전에 럽처된, 파열된 흔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즉시 중지해수를 통해서 우리가 뇌동맥류를 이렇게 중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소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매년 3년 동안은 매년 추적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2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추적을 해볼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낭신 증후군 환자의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초음파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연령에 따라서 그 낭종의 개수는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낭신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요로결석, 요로감염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성 콩팥병, 결국에는 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콩팥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콩팥의 크기를 적절하게 우리가 측정하는 분류 시스템이 메이오 분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이오 분류 시스템의 1C, 1D, 1E에 해당하는 환자는 굉장히 빨리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톨박탄 약체를 조기에 투여를 해서 신장의 어떤 크기의 증가 속도도 둔화시키고 감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혈압 조절도 중요하고 저염식, 수분 섭취 조절,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 그리고 체중 조절, BMI 25 미만으로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는 신장의 어떤 중증도와 상관없이 가족력과 연관이 밀접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MRA 선별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것을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